오늘은 음식료 기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번에는 보험이랑 그리고 증권주 이런 쪽에 대해서 다뤘는데 또 음식료 기업도 경기 위축이랑 금리 인상 시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식료 기업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음식료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올 초부터 해서 마이너스 21%고 오리온이랑 농심, 상향식품과 같은 음식료 기업들은 지금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 음식료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음식료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때는 당연히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될 때 오릅니다. 반대로 실적이 안 좋을 거라 생각이 될 때는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음식료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때는 어떨 때냐 보면 대표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때랑 제품 가격이 인상할 때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 이런 시기가 있었고 또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도 이때 제품 가격이 올랐고 환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음식료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졌고 주가도 같이 좋았었죠. 반대로 음식료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때는 환율이 오를 때랑 제품 가격이 떨어질 때입니다. 2008년에서 2011년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볼 때 지금 음식료 기업들의 주가가 좋으려면 실적이 우선적으로 좋아야 되고 실적이 좋기 위해서는 환율이 떨어지고 제품 가격이 오르고 이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 가격은 떨어져야 됩니다. 음식료 기업을 투자할 때는 이 부분부터 일단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품 가격을 한번 보시죠. 최근에 음식료 기업들은 제품 가격 인상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4년에서 5년마다 음식료 기업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음식료 기업들이 라면이나 아니면 과자 가격들을 올릴 수 있죠. 라면이랑 과자, 그리고 빵, 이런 음식료 기업들이 취급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서민 음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받아들여져서 정치권에서 되게 압력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품 가격 인상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 속한데 근데 최근에 음식료 기업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이후로 공급망이 무너졌고 임금도 오르고 원재료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농심이랑 오뚜기, CJ제일제당과 같은 음식료 기업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품 가격이 오르고 이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 가격은 떨어져야 음식료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연합식량기구에서 다루는 식량 가격 지수인데 이 식량 가격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곡물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재료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는 떨어지면 당연히 이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번 수요 측에서 이 원재료 가격을 살펴보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육류 소비 국가예요.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돼지가 보통 곡물을 사료로서 쓰죠. 돼지들이 섭취하는 곡물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중국이 돼지 사육을 하는 비율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필수품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소비 둔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정책이든 부동산 악화든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가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는데 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곡물 가격이 낮춰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중국은 지금 양동기업의 생산과 출하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돼지 사육의 수요를 줄이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곡물의 수요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중국의 실질 GDP랑 경기선행 지수로 나타내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랑 경기 선행 지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이 부동산 정책도 완화하고 있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있고 제로 코로나 정책도 점점 없애고 있는 중이에요. 금리 인하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곡물의 수요도 줄어들 수도 있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곡물에 대한 공급 측에서의 요인은 아시다시피 최근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 거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지금 재개하기로 협의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흑해를 통한 이 곡물 수출은 전쟁 이전 수준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다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도 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최근에 운임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물류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는 점도 음식료 기업들한테는 안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컨테이너 지수랑 그리고 BDI 지수와 같은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도 유틸리티, 전기랑 가스 요금과 같은 유틸리티 비용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곡물 중 하나인 미래 투기적 포지션을 보면 코로나 이후로는 계속해서 투기적 순 포지션이 플러스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미래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의미죠. 이처럼 최근에 제품 가격 인상을 많이 한 음식료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좋은 점만 볼 수는 없고 이제부터 몇 가지 리스크를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로 남미 지역에서의 작황 우려입니다. 곡물이라는 거는 농사를 지어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 농사라는 거는 계절적인 변화에 되게 민감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환경 문제라든지 엘니뇨, 라니냐, 그리고 가뭄, 홍수, 이런 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곡물 수출을 많이 하는 남반구 지역, 남미 쪽에서 어떤 작황 문제가 있을지는 요거는 아직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곡물이라는 거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특성을 가집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거의 한 1,400원을 돌파했고 조금 떨어져서 지금 1,300원까지 떨어졌죠. 보통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음식료 기업들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 곡물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수입에 있어서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대비해서 지금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높아서 요거는 조금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고 막 그러니까 실제 곡물 가격 지수는 떨어지는데 이 곡물을 수입하는 단가 자체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 곡물을 사는 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돈으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돈이랑 외국의 달러랑의 상대적인 비교는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도 내년에 경기 침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생긴다 그러면 음식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경기 침체 거의 한 10년간 박스피를 유지할 때 이제 3저 시대라 그랬죠.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이때 음식료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당시 2011년도 이때쯤에 러시아에서 흉작이 나타났고 그리고 바이오 연료 사용이 많아지면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 들어서 음식료 기업들은 곡물 가격이 그 전에 많이 상승했으니까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거의 한 10년간 박스피가 생기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었죠. 그때 곡물 원재료 가격이 많이 급락을 했었고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렸던 음식료 기업들은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내년에 경기 위축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면 음식료 기업들은 그래도 이익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원재료 가격은 많이 하락하지만 그래도 제품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음식료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 그래서 먹는 음식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음식료 기업들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이랑 순자산 밴드 차트를 보면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거의 한 평균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삼양식품은 농심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이익이랑 순자산 기준으로 지금 좀 평균보다는 밑에 있어요. 오뚜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하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다 그랬을 때 오뚜기는 지금 주가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리온도 지금 주가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죠. 오리온과 관련돼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오리온은 올해부터 해서 내년이랑 내후년에도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전망입니다. 오리온은 러시아랑 베트남, 중국 이쪽으로도 초코파이 이런 파이류들의 수출을 계속해서 잘하고 있어요. 삼양식품도 미국 쪽으로 라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랑 내년 이때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료 기업에 대해서 다뤘어요. 최근에 코스피 증시가 별로 안 좋아서 많이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때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내년에 경기 위축이 찾아왔을 때는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에 속하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렸고 한 번 올린 제품 가격은 다시 떨어뜨리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원재료 가격은 얼마든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내년에 경기 위축이 찾아오고 수요 둔화와 그리고 공급이 다시 정상화된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음식료 기업들 중에서 특히 매출 원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료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된 유턴을 검색하시면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